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의 정의와 관련된 사항이 틀린 것은, 자, 정답은 1번이죠.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되어야 된다. 어떤 회사가 광고비를 지출했다면 광고가 성공적이면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아니죠.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자산의 평가 방법 중 틀린 것은 4번이죠. 현행 유출 가치. 유출은 이제 부채죠. 그리고 자산을 현행 시장 가치로 평가할 경우 장점. 자, 이런 부분은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암기를 하면은 네 가지의 장단점, 이걸 구별하기란 게 암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자, 현행 시장 가치. 현재 시장에 던져서 자산을 판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그걸로 자산을 평가를 했다면 장점으로 맞는 것은. 그래서 3번이죠. 기업 자산의 현행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자산의 평가 방법 중 현행 원가. 그러면 현재 자산을 구입할 때 가격, 이것의 장단점의 성명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4번이죠. 기업가 리얼. 자, 그리고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번이죠. 인식 당시에 확정이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산의 평가 방법 중 현행 원가에 대한 장점이 아는 것은 객관적이다. 4번. 객관적인 것은 취득원가죠. 역사 속에 쓰여진 가격. 객관적이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대차대표적 방식은 보고식, 손익계산서는 계정식으로 작성한다. 네, 틀렸는 거죠. 자, 그리고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의저 의무 포함한다. 의저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채. 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지금 BS 이제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어떻게 해서 평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손익계산서에서 수익, 비용,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선 수익의 정의입니다. 수익이란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부채의 감소이다. 자, 자산이 유입되면, 자, 항상 이 T계정을 생각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럼 T계정은 항상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는 비용, 수익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재무상태표가 예전에 어떻게 불렸냐, 대차, 대조표 이렇게 불렸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읽는 시기가 있었는 거죠. 옛날 신문에 한 50년대 신문에는 이렇게 읽. 그래서 대변, 차변 해서 대차, 대조표 이렇게 읽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잔재니까 재무상태표 해서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시켜 왔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손익계산서에 있어서는 비수입니다. 비수. 비용, 수익입니다. 자리에 들어가는 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어디에 들어갈 자리인지를 일단은 알고 계셔야죠.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부채의 감소이다. 그만큼 당연히 돈을 번 것이죠. 내가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는데 부채가 6억이었는데 부채가 2억으로 됐다. 그러면 그만큼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재화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현금이나 매출 채권을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기업 실체는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재화나 용역을 채권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부채가 결론적으로 줄어들게 되어서 그렇게 됨으로써 수익이 창출이 된다. 자, 수익의 인식입니다. 인식. 그러면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 계정에 넣자 이 말입니다. 수익 계정에 넣자. 그러면은 언제 수익 계정에 넣을 것이냐, 이제 그 문제죠. 자, 수익 인식의 의의입니다. 수익의 인식이란 수익의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수익의 기속되는 회계 기간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 볼 때 수익은 경영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서 발생한다. 그래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는데, 현금주의는 말 그대로 현금을
받았는 그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무제표에 있어서 5가지 항목에 있어서 재무제표에 있어서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치 및 지출 그 자체보다는 현금이 왔다 갔다 되었는 그 시점이 아니라 사건 발생이죠. 사건 발생. 그 사건이 수익의 사건이었다. 비용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사건의 발생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게 키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발생 사실에 따라서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발생주의다. 그래서 발생주의 회계의 목적은 수익 비용, 이익, 손실 등을 그것이 발생한 회계기간과 관련시킴으로써 정확하게 배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배분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것이 발생한 회계기간과 관련시킴으로써 이걸 2글자로 줄이면은 배분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간을 배분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손익,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 이렇게 해서 안분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한 방법만을 인정한다. 이런 지문은 원칙적으로 현금주의에 의해서 이런 인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익 인식의 요건입니다. 그러면은 수익 계정에 적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수익이라고 적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현금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은 인식의 요건이 필요 없는 거죠. 인식하는 건 뭔데? 현금이 내 손아귀에 들어오면은 수익이다. 내 손에서 빠져나가면은 비용이다.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그런데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냐 이 가능성을 판단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수익으로 인식을 하든지 아니면 수익으로 못 잡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수익 인식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왜냐하면 발생주의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된다. 수익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으로써 자산 증가나 부채 감소하고 있는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이 말을 쉽게 풀었으면 정말 돈이 들어올 것 같을 때 이 말입니다. 대출채권, 매출채권이 일어나는데 외상 매출금 일어났는데 이 돈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이것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매출이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그 회사가 망해버렸다. 못 받겠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수익으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실현주의라 하고, 자, 실현주의. 현실적으로 이행이 되어야지만 수익으로 잡겠다. 이걸 실현주의다. 그래서 발생주의를 현실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발생은 되었지만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돈을 줘야 되죠. 돈을 주어서 돈을 받아야지만 수익으로 인식하겠다. 이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현주의에 따른 인식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자,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수익은 그 가득 과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실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제 현실에 있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실현되었거나의 의미는 기업이 제품, 상품, 기타 자산의 현금 또는 현금 청구권과 교환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현금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득 과정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수익 창출 활동, 재화의 생산, 인도, 용역 제공이고 여기에 따라서 경제적 효익이 이용할 수 있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활동을 수행하였을 때를 말한다. 즉 그만큼 일해줬고 그만큼 상품을 줬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고 돈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간주될 때 수익으로 인정하겠다. 자, 지금 앞쪽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은 약간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안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만 해놔버리면은 수익을 얼마만큼 잡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이 안 쓴다는 거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가지고 공식에 의해 가지고 원칙에 의해 가지고 작성이 되어서 그게 이용 정보자에게 공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각각의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케이스에 있어서 키워드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 키워드 단어가 나왔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라. 그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 시험 문제는
여기에 각각에 해당될 때 키워드들이 서로 반대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정답입니다. 시험 문제로 틀린 정답이 나올 수 있다.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형태별 수익의 인식은, 자, 일단 제조업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인식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동되고, 매도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죠. 그러니까 구매자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그러면은 물건이 팔려나갔다. 그럼 그 물건이 팔려나갔다라고 판매가 완료되었다는 거죠. 판매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볼펜을 생산했는데 이 볼펜이 팔려나갔으면 이 볼펜은 소유주는 당연히 소유권도 넘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위험과 책임은 다 구매자에게 이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 해서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구매자에게 이전되었을 때, 판매 상품을 판매하였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답니다. 재화에 있어서는, 상품에 있어서는 판매가 완료되었을 때, 소유권이 다 넘어갔을 때 수익으로 인정한다. 지금 요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기술이 딱 되었을 때, 아, 맞다라고 동그라미 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고,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고,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자, 요 두 번째에 나오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자, 보시면은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입니다. 재화, 상품이라는 거죠. 상품에 대해서 판매자가 아직까지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뭔가 정상적인 거래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내 이거 살게 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넘겨준다는 거죠. 넘겨주고 나서 돈을 외상으로 하면은, 아, 한 달 후에 주겠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현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보통 넘어가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유권이 판매자한테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특이한 상황이에요. 특이한 상황일 때, 자, 지금 케이스가 상품을 판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아직까지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판매자에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요럴 때는 어떻게 수익으로 인식할 거냐, 조건이 묻는다는 거죠. 자,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어야 됩니다. 통제권은 잃어버렸다. 소유권은 있지만 통제권은 잃어버렸다. 그러면 사용하고 쓰고 사용 수익하는 것은 구매자한테 넘어갔다는 거죠. 그 정도는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도 있고 통제도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럼 이건 자산이죠. 판매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고입니다. 없고,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당연히 측정이 돼야 되고, 이럴 때 다시 거기에 따라서 대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을 하겠다. 지금 이게 상품 판매에 있어서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겁니다. 소유권까지 넘겨줬을 때, 소유권이 안 넘겨줬을 때,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소유권이 넘겨지지 않으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은 틀렸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안 넘겨줬더라도 다른 조건들이 붙어가지고 신뢰성 있게 파악하고 통제할 수, 판매자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속는다는 거죠. 지금은 들으니까 아는데, 해서 소유권이 안 넘겨가면은, 당연히 수익 안 되겠지.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용역의 제공입니다. 그럼 위쪽에는 상품을 판매했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용역입니다. 서비스 제공. 네. 이삿짐을 옮겨줬다. 그러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인식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자, 진행 정도입니다. 진행 정도.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여신 공부하실 때 보시면은 기성고 대출이 있죠. 기성고 대출이 있다. 그러면은 건물이 이렇게 해서 한 층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한 층 올라가고 또 한 층 올라갈 때 이 올라간 비율만큼 해서 대출 가는 금액을 따로 산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출했다가 그 다음은 요만큼 해서 2층까지 올라갔다 여기 대출하고 그리고 여기 대출. 진행 정도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서비스를 그만큼, 공사를 그만큼 지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것만큼씩 수익을 인식한다는, 그래서 진행 기준입니다.
용역 제공에 있어 가지고 따다바바바바 나오다가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이 금액의 신뢰성 있게 뭐시기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틀렸는 거죠. 전혀 딴소리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역하고 재화 상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또 끊긴다는 거죠. 그리고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로얄티 등의 수익 인식은 수익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을 때 인식한다. 자, 지금 유입 가능성과 신뢰성 요 두 가지입니다. 이자를 받는다든지 배당금, 로얄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대출을 해주고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고 난 다음에 대출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대출 이자 해서 수익으로 잡히는. 그러면 수익성 잡히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신뢰성 있게 그 금액을 측정했고 그 금액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간주했었기 때문에 미수 수익으로 잡아놓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연체가 막 되고 지금 자산건전성 분류를 기준으로 하는데 뭐 회수 의문으로 넘어갔다. 그럼 거의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보정을 시켜주지 않는 거죠. 수익으로 안 잡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 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성과 유입 가능성 요 두 가지가 키워드를. 자, 그리고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 배당금, 로열티로 분류될 수 없는입니다. 없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자 조금 복잡한데 자 재화는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해서 두 가지로 일단은 재화 안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용역, 그 다음에 빌려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 그리고 여기에서 분류되지 않은 것, 기타의 수익은 수익가득 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거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이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발생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키워드는 발생 기준입니다. 발생 기준. 그러면 시험 지문에는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이러이러한 것들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상 어쩔 수 없이 현금주의로 의해서 수익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문이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틀렸다. 그렇게 해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의 측정입니다. 자, 측정이란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으로서 회계에서는 관찰 대상의 특징을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를 평가, 부채 평가라는 말을 씁니다. 재무 상태표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금액을 표시하는 것을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익 비용에 있어서는 측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라는 말하고 측정이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를. 세금도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서 똑같은 세금 부과가 있지만 다르잖아요. 특별징수냐 아니면은 조세 부과냐 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곳에 따라서 똑같은 용어지만 다르다. 그렇게 일단 인식을 하시고, 자, 측정이란 돈을 매기는 것, 평가하는 것, 자산처럼 평가하는 것. 그런데 수익이 얼마만큼 측정이 되었느냐, 얼마로 매길 것이냐. 자, 수익은 보통 기업의 재화 용역의 교환가치에 의해서 측정되며 교환가치는 화폐 청구권을 현가로 할인하여 청구한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도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 거래, 장기 금전 대차 거래, 그리고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재물은 현재 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등 규정을 통해서 미래의 확실한 자산의 유입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수익 측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지금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자, 여기에 중간에 끊으시면 채권 채무에 있어 가지고 현재 가치로 평가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수익이 이자를 우리는 보통 이제 길게 해도 6개월 후에는 이자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금융상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은퇴자를 위해서 금융상품이 나왔다 해서 이자는 언제 냅니까? 20년 후에 한 번에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2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이 창출될 건데 대출 계약은 여기 시점에 됐다는 거죠. 그럼 보통의 기간이 훨씬 더 넘어서는 거를.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올 때 현금 할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뭐 1년
이 정도는 6개월 이 정도는 현금 할인을 하더라도 크게 변동사항은 없잖아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1년에 뭐 물가 상승률이 2% 오른다. 그러면은 12개월 나눠주면은 한 달에 1% 안 된다는 거죠. 상관없는데 20년은 굉장히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자,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 거래. 자, 장기. 그리고 장기 금전 대차 거래.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20년이라는 장기라는 거예요. 장기간의 나중에 아주 먼 시간 후에 발생되는 수익이라고 치면은 이것을 20년 후에 이자를 1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20년 후에 이자를 1억 받는데 이걸 똑같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1억으로 계상해 주기에는 너무나 심하다는 거죠. 예금을 지금 집어넣고 20년 후에 1억 되게 하려면 지금 얼마 집어넣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10%씩이다. 그러면은 한 6천만 원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0년 후면은 충분히 1억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준다. 지금 여기에서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 거래가 무엇이냐 알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서 나누어서 주고 매매 거래를 성사시켜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장기 금전 대차 거래. 장기 대출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너무나 기간이 길기 때문에 현금 할인을 시켜가지고 수익으로 금액을 적어주겠다. 요까지가 한 문장이고,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장이고, 그 다음 뒷부분은 농협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자가 회수가 불가실한 경우에는 해서 자산 건전성을 분류했을 때 연체 대출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건 못 받는 거죠. 그러면 못 받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수익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된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수익으로 적자. 그 말이 뒤에 있는 문장이라. 자, 그리고 수익과 이익,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익하고 이익하고. 좀 전에 지금 앞쪽에서 수익의 측정하고 자산의 평가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측정하고 평가하고 똑같은 말인데 수익하고 이익하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얘가 여기 쓰일 때는 수익이라고 써야 되고 여기 쓰일 때는 이익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자, 우선 이익이란 기업 실체의 부수적인 거래입니다. 부수적인 거래. 사건으로서 소유주의 투자가 아닌 거래로 사건을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합니다. 자, 이익은 부수적입니다. 부수적인 거래. 자, 수익은 기업 실체의 주요한 거래. 자, 순수익. 계속 첫 시간부터 얘기했는 거죠. 자, 순수익은 만약에 이 볼펜을 파는 회사 같으면 이 볼펜을 팔아서 번 돈. 이게 순수익이라는 거죠. 부수적인 거는 화재가 일어났다. 화재가 매년마다 일어나는 공장은 없겠죠. 화재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수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익이라고 얘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자, 수익은 일반적으로 순자산의 총유입으로 표시되나, 자, 총유입으로 표시되나, 이익은 일반적으로 순유입으로 표시된다. 자, 총유입하고 순유입, 이거는 만약에 화재보험금으로 1억을 탔다. 그런데 이 1억을 타는 데 있어 가지고 뭔가 이자 비용이 지불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비용으로 100만 원을 차감했다. 그러면 이걸 1000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9천만 원이라고 적자. 이게 순유입이다. 넷으로 절대값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금액만을 적는 것이 순유입이라. 그러면 총유입은 1억에서 1000만 원이 차감되었습니다라고 같이 표시하는 게 총유입. 자, 왜냐하면 총유입은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은 주된 활동. 주된 활동에 있어서는 뭔가가 플러스가 됐고 거기에 반해서 뭔가의 비용이 나와 있으면 거기까지 같이 적어놔야 됩니다. 수익이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붙었다. 그럼 이자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수익은 원래 거래가 되었던 이자 수익 그리고 거기에서 더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따로 이렇게 해서 적어주는. 그러면 순유입은 다 합쳐가지고 한 방에 적어주는. 왜냐? 순유입은
이익에만 적는 것이고 이익은 부수적인 거래. 발생이 많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 정의해 보시면 이용 정보자,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보고 여기에서 기업체가 이렇게 해서 이익이 발생되었네, 아니면은 수익이 발생됐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수익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총으로 가는 것이고, 이익은 부수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다 합산해 가지고 뭉뚱그려 가지고 한 방에 적어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익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데, 이는 수익이 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비용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수익은 진짜 돈이 받을 수 있을 때 발생주의에 기초하지만 실현주의가 가미가 되어 있는 거죠.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비용의 정의는, 비용이란 기업 실체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에 따라서 자산의 유출, 그리고 사용, 부채의 증가이다. 자, 비용 인식입니다. 비용 인식. 그래서 비용의 인식이란 비용의 기간 귀속이라 하며, 비용이 귀속되는 회계기간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기업 활동의 전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비용을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인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발생주의를 기초로 하되, 수익이 인식된 시점에 관련된 비용을 인식하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인식한다. 자, 지금 오늘 처음 회계를 공부한다 이렇게 치면은 뭐 발생주의, 회계주의인데 실현주의 나오고, 발생주의, 이연 발생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현금 수익의 대응 원칙, 실현주의 원칙 뭐 해가지고 부가적으로 막 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할 때 발생주의가 원칙이라며, 원칙인데 원칙을 지켜야지 왜 또 다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재무제표 5가지가 있는데 재무제표 5가지를 다 규정하는 것은 발생주의로 하자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여기에 따라서 얘네들만의 각각의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주의를 기초로 해서 거기에서 뭔가 더 플러스가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다 다른 곳에 배치되어 있잖아. 똑같으면 다 합치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나눠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각각에 있어 가지고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실현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서는 수익이 발생된 것에 따라서 비용을 책정을 하는 과정으로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다고 지금 한 500년 동안 만들어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탓할 수 없다는 거죠. 법칙이기 때문에. 자, 수익은 당연히 돈이 들어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고, 비용이 나가는 이유는 수익이 발생된 것을 전제하에 비용이 지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실현되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비용도 실현을 시켜주는, 계산을 시켜주는, 그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자, 수익은 엄마, 비용은 아들. 엄마가 있어야지 아들이 있는 거죠. 수익이 있어야지 비용이 발생된다. 그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수익이 인식된 시점에 엄마가 있을 때 관련 비용, 아들을 인식해 준다는. 우리 아들은 엄마를 좋아하지 않는데. 농담. 자, 그러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배분시켜라. 이게 수익 비용의 원칙이라는 거죠. 발생주의에 기초하여.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기 위한 비용의 인식 방법이 또다시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면 이것도 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수익과 비용의 직접 대응입니다. 직접 대응. 그러면 수익이 딱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바로 즉시 딱 나타난다. 그러면 이게 한 페어가 된다는 거죠. 쌍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수익과 관련된 비용의 직접적인 대응이 가능할 때 수익 인식 시점에서, 자, 항상 엄마가 나타났을 때 아들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액 수익이 발생이 되면은 매출원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매출액과 매출원가. 그리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그리고 매출 총액에서 판관비를 대응시키고, 예. 뭐 차후에 또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매출액, 매출원가, 수익 발생, 비용 발생 하고서 한 페어로 묶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두 번째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한 배분입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한 배분. 수익과 직접적인 대응은 어렵지만 일정 기간의 수익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방법에 의해서 비용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자, 지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배분하겠다 이 말은 원래는 비합리적이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비합리적이다. 원래부터 애초부터 합리적이면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직접 대응입니다. 수익, 비용, 직접 대응 해서 매출액, 매출원가 이게 가장 깔끔한 거죠. 그럼 이거는 합리적이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비합리적이고 비체계적이었다는 거죠. 왜냐? 건물을 샀다. 토지를 사고 건물을 올렸다. 그러면은 토지에 있어서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물건은 가치가 감소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재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는 떨어지는, 무한한 것은 없다. 지구, 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영속성이 있다. 인간이 만든 것은 가치가 감소하고, 즉 생명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잔존 가치가 있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산을 구입했는데 이 자산이 인간이 만들어낸 자산이다. 컴퓨터다. 책상이다. 뭐 모든 것들이죠. 건물이다. 모든 것들은 다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걸 회계상에서 다 나타. 건물 같은 경우에는 50년 쓰면은 이거는 이제 무너진다. 이렇게 해놨는 거죠. 그러면은 50년 동안으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50년을 건물을 짓는데 만약에 20억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치면은 20억을 원래 수익이 100억 났으니까 건물 올린 거 20억 해가지고 직접 대응시키자. 그러면은 이거는 비합리적이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연도를 정해가지고 매년마다 해가지고 안분을 시켜버립니다. 매년마다 해서 안분을 시켜버려. 그러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라고 간주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냉철한 사람 같으면 건물이 만약에 50년으로 해가지고 1년마다 해가지고 50억인데 1년마다 1억씩 해가지고 감가상각이 계속 시킨다. 야, 원래는 수익 많이 벌었으면, 원래는 100억 벌었으면 감가상각비도 당연히 많이 해야 되고 1억 벌었으면 감가상각비도 줄여야 될 거 아니냐. 이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딴지 걸 수 있겠죠. 여러분은 회계를 배우셨으니까 딴지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합리적이다. 원래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면 이걸로 해서 직접 대응으로 가면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연도를 해가지고 나눠놨다는 거예요. 예시에 보시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이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해당 그 자산의 유효기간,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가지고 그냥 안분해 놓고, 그래 그나마 체계적으로 배분을 시켰다, 수익 비용에 대응시켰다라고 그냥 간주해 버리는 겁니다. 간주해 버린다. 자, 그런데 뭐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앞부분에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콱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게 수익 비용 해가지고 내가 한글로 다시 적을 수 있고 암기가 다 됐다, 이게 아니에요. 몸속에서 완전히 이해가 다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뒤로 넘어갈수록 당연히 이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걸 작년에 회계 공부하셨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죠.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언제 정리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책을 덮더라도 뭐 딱 수익 실현돼야 되지. 발생주의 베이스 깔고 부채 이게 돼 있더라도 이게 실제적으로 의무가 되었을 때 측정하겠다. 이런 값들이 딱딱딱 구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지문을 읽으면은 이해가 되고, 시험 문제를 보더라도 풀면 되지. 그리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아, 내가 회계학에 대해서 만약에 뭐 한 300시간을 공부하지 않은 이상은 회계학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회계 문제 나오는 걸 모든 걸 다 맞추겠다 이런 욕심은 다 버리셔야 돼요. 나는 몇 문제? 12문제만 맞추겠다 이 생각으로 들어가셔. 그러면은 읽어보고 아 처음 들어본다. 아니 보시면 안 돼요. 패스. 읽어보고 패스 나왔다.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는 거다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문제 딱 나왔다. 그러면은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OX에 X 다 치고 나머지 객관식은 지금까지 정답 매긴 것 중에서 1번, 2번, 3번이 좀 많았다. 4번이 지금까지 한 문제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는 다 4번 찍고 엎드려서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점수가 몇 점 나오느냐? 한 85점 나올 거예요. 훨씬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뭐 회계 이걸 90점 맞을 이유가 없어요. 실무 과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시험 치고 엎드려서 주무셔야 돼요.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회계를 같이 시험 치잖아요. 시험 시간에 들어갔는데 회계를 먼저 쳐요. 회계를 쳤는데 회계에서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지금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경제는 떨어질 수 있어. 떨어질 수 있어. 신용도 떨어질 수 있어. 근데 론법 회계를 떨어지냐? 이런 질책, 이런 사무실에서의 비난, 이런 게 이제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신용이든 경제든 시험을 잘 못 봐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회계는 12문제 맞추는 걸 무조건 표적으로 삼아야 돼요. 실수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공부했는 것만큼은 다 맞춰야 돼. 이게 딱 돼. 뭐 현행원가, 유출원가 해가지고 유출가치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 틀렸다, 애매모호하다 이러면 골 때리는 거예요.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딱 하셔야 돼요. 그리고 2부에 넘어가서도 농협회계 실무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 내가 듣고 이게 받아들이는 게 1편에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지금은 한 70% 가셨는데 2편의 어느 부분 가니까 와 30%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죠. 이걸 한 번 더 봐서 50%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버릴 것인지 이걸 판단이 서야 돼요. 괜히 이 30% 이걸 70%, 80%, 100%까지 올리는데 시간이 만약에 10시간이 소요된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신용 경제를 공부하는데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 되어서 갈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버리고 그리고 암기로 해가지고 건질 수 있으면은 손바닥에 적어야 되죠. 손바닥에 적고 계산기 또 들고 갈 수 있잖아요. 계산기에 적고 해가지고 갖고 가야 돼요. 붕괴 모르겠다. 앞 글자만 따가지고 손바닥 반 나눠가지고 쫙쫙쫙쫙쫙쫙 다 적어놔야 되죠. 가지고 그 문제 나왔는지 딱 보고 푸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붕괴를 좀 이따 할 건데 붕괴를 설명드릴 건데 이걸 듣고 아 이해가 된다. 아 이제부터 붕괴 나오는 거는 내가 요렇게 해서 생각을 해봐야지라고 해서 하면은 좋은데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긴가민가하다. 붕괴는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붕괴 문제는 포기하셔야 돼요. 붕괴를 어떤 거래가 발생된 것에 대해 가지고 붕괴를 내가 스스로 해가지고 쫙쫙쫙 붕괴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비용의 측정입니다. 자, 의에 보시면 측정이라는 것은 평가하고 똑같은 단어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숫자로 적는다. 그러면 비용, 수익 측정, 비용 측정. 비용에 있어서 측정하는 방법은 원가, 역사적 원가, 과거죠. 과거. 그리고 현행 원가, 현재 시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비용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지출돼가지고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럼 예전에 나갔느냐, 지금 현재 나갔느냐,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객관성이 있고 검증 가능성이 높은 역사적 원가에 의한 측정 방법이 이용된다. 자, 역사적 원가로 친다. 지금
A와 B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걸로 할 것이냐. 그러면 역사적 원가 대신에 현재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현행 원가에 의한 측정 방법이 이용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렸다. 골라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비용과 손실. 이것 또한 이제 수익과 이익, 그 차이라는 거죠. 그 차이. 주된 활동이냐, 주된 활동이 아니냐. 해서 총액이냐, 순액이냐. 해서 바뀌는 거죠. 네, 똑같다. 넘기시고. 자, 차익과 차손 읽어보시고. 자, 수익 비용과 자본과의 관계입니다. 자, 자본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에 의해서 증가하고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에 의해서 감소한다. 이런 말들은 암기할 필요도 없고 조금만 지나면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수익의 발생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를 가져오고 비용의 발생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가져온다. 따라서 수익의 발생은, 자, 이 부분은 좀 알고, 수익이 발생되었다 이러면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 자, 그러면은 맨 첫 시간에 복계산이 있었죠. 복계산이 있었죠. 손익계산, 그 다음에 재산으로 하는 재산법,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를 하더라도 역시나 똑같다는 거죠. 자본을 가지고 자본의 증감을 가지고 파가는 게, 이게 손익이 개념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 말이 이 말. 수익 발생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리고 수익 비용은 자본과 위와 같은 관계를 가지므로 기업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만일 이들의 발생될 때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본의 증감 사항을 기록 계산하게 되면 회계 업무를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회계 기간 동안 재무적인 변동 사항을 총체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 따라서 회계에서는 수익 비용의 발생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는 자산과 부채의 증감 관계로만 기록하고 회계 연도 말에 결산시나 재무제표 발생할 때 손익을 산정한다. 이렇게 해서 한 회계 기간 중에 발생된 자본의 순증감, 결과만을 자본에 가감하는 형식으로 취하게 된다. 그래서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많으면 이익이 되고, 이것을 1년 동안의 이익이 많다. 그러면은 그때 되어서야 비로소 그게 자본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걸 일일이 발생될 때마다 자본으로 계속 넘겨버리면은 이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 딱 끝나고 나면, 야, 이만큼 벌었냐? 그러면 이거는 자본 이익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 개념이 이렇다. 그러므로 자본은 영업활동의 결과인 이익과 손실에 의해서 증가되고, 이익과 손실은 수익과 비용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결국 수익과 비용은 자본의 증가 그리고 자본의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해서 지금 수익 증가, 자본 증가 이렇게 해서 같이 쌍으로 다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의의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내가 번 돈, 내가 나간 돈, 이거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발생되는 그 금액이 이익이냐 손실이냐 그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상태죠. 상태. 일시 시점이기 때문에 정태적. 근데 손익계산서는 동태적. 움직인다는 거죠. 항상 변동이 된다. 자, 양식에는 기업 명칭, 회계기간, 그리고 보고통화, 그리고 표현 명칭. 네. 자, 그리고 단기 업적주의와 포괄주의입니다. 자, 단기 업적주의와 포괄주의. 자, 단기 업적주의와 포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주식회사 위드NH가 있습니다. 그럼 위드NH가 처음에 이제 원래 법인을 새로 만들고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해서 지금 뭐 강의하고 뭐 이러니까 안 되더라. 해서 볼펜 만드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컴퓨터형 사인펜만 만들어서 농협직원한테 공급하자. 이게 돈 더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볼펜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볼펜 만드는데 700원을 썼다. 700원을 썼고, 이 볼펜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이 총 1000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원래 12월 31일자에 딱 보니까 300원이 남더라. 그러면은 이 300원은 손익이죠. 수익이라는. 수익인데 이 수익은 올해 단기 수익이라는 거죠. 단기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서 얘기했는 것 같처럼 단기, 정기, 차기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올해 했는 거에 대한 수익, 손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300원. 이게 단기 업적주의다. 그럼 단기는
올해 해서 벌은 돈만 손익계산서에 집어넣자. 이게 단기업적주의고, 포괄주의는 반대말이겠죠. 포괄주의는 반대말. 그래서 미래에 자, 포괄은, 자,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손익까지도 다 포함시켜 놓은 것이 포괄입니다. 포괄.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익의 결정 요소에는 단기업적주의는 매기, 자, 정기, 단기, 차기, 매기 경상적으로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만 손익계산서에 계산하고 그 기간의 경상적 손익과 관계없는 수익 비용은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지 않습니다. 계상하지 않고 어디에 집어넣어버리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바로 집어넣어.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거는 모르겠고 단기업적주의, 우리 회사는 올해 돈 번 거, 올해 판매된 거, 그리고 주된 영업활동에 되는 우리 볼펜 판 거 요것만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나머지는 몰라. 나머지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알아서 하시오. 난 모르겠어. 이게 단기업적주의. 단기업적주의. 자,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의 것만 손익계산서에 넣고 나머지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넣는 것을 단기업적주의라 한다. 요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되고, 자, 포괄주의는 다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죠. 미래에,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손익을 다 반영을 시켜주겠다. 자, 위드NH가 자, 이제 강의고 뭐고 교재고 다 필요 없다. 컴퓨터형 사인펜을 만들어가지고 농협 수험생들 시험 칠 때 판매해도 돈이 되겠다. 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경기도에 야산에 가서, 야산을 임야를 사고, 여기에 공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뭐, 컴퓨터형 사인펜 만드는데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임야 만 평을 사가지고,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컴퓨터형 사인펜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해에 여기가 택지가 개발이 되고 공장용지 뭐 주택용지로 바뀌게 돼가지고 보상자금이 100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주식회사 위드는 지금 100억이라는 돈이 향후에 유입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여기에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적어주라는 개념이 포괄 손익계산, 포괄주의에 따라가는 거예요. 포괄주의는 왜 나왔냐 하면은 옛날에 IMF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대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걸 들여다보는데, 아니 건물이 지금 1억인데 역사적 취득원가로 해가지고 1억으로 해놨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것을 팔면은 얼마다? 200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향후에 팔면은 200억이라는 수익이, 그러면은 1억이었으니까 199억이라는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게 전혀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 기업을 청산하고 끝내고 합병하거나 어떻게 종결시켜가지고 다른 기업 차해가지고 해서 새로운 기업으로 만들어냈을 때 이 기업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진짜 나중에서 진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까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봐라. 이게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단기는 우리 원래 요것만 해가지고 만든 것이고, 포괄은 다른 것들 다 처분하고 해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이익까지 다 포함을 시켰는 것이 포괄주의라. 자, 그러면은 포괄주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경우 한 회계기간에 발생하고 인식되는 모든 수익 비용을 손익으로 계산하여 기간 손익계산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포괄주의는 비경삭적이죠. 우리 공장에서 공장 건물을 매 해마다 팔진 않죠. 경상적으로 매번 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업자가 아닌 이상 건물을 매번 팔진 않는다는, 그러니까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다 시켜준다. 다 시켜준다. 향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이익까지도 다 손익계산서에 포함을 시켜주는데, 단기업적주의는 반영해주지 않는다. 두 가지를 서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포괄 안에 들어가는 것들, 비경상적, 비반복적, 정기오류, 수정손익, 이것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시험 지문에는 단기업적주의에서는 이렇게 해서 비반복적 항목과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아, 틀렸구나. 골라내셔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가 기업회계 기준인다. 그러면 농협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비경상적, 비반복적 항목은 손익계산서 상에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고 정기오류 수정 손익 항목은 일반적으로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되, 그런데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어서 단기업적주의와 포괄주의를 절충하고 있다. 자, 농협은 반반 섞어서 간다는 거죠. 반반 섞어서. 왜냐하면 농협이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주주들이 누군데, 이해관계자가 누군데, 농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서 우리 걸 농협을 뭐 침범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요 정도의 바운더리 안에서 유도리 있게 우리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은 영업의 손익으로, 비반복적인 것은 지금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를 시켜 놓는데, 정기오류 수정 항목 중에서도 일반적인 거는 영업의 손익으로 가고, 중대한 오류에 있어서만큼은 이익잉여금에 반영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에 반영을 시켜주는 게 포괄주는, 이렇게 절충해서 우리 농협은 진행을 하고 있다. 자, 만약에 여기 다시 보시면은 1,000원의 수익, 볼펜을 팔아가지고 1,000원의 수익이 생겼고 비용이 700원이다 해서 원래 당기순이익이 300원이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는 건물을 판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건물이 보상이 되어져서 평가를 다시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10억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10억을 적어준다는 거죠. 10억을 적어주고 이 10억이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걸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주식회사 위드NH가 야, 역시 돈을 많이 벌었구나. 보니까 10억은 건물 팔아가지고 번 돈이고 볼펜 팔아가지고는 300밖에 못 벌었네. 이게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여기에 따른 볼펜을 파다는데 이게 암이 검출된 확률이 있다, 이런 뉴스가 뜨고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보상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손실을 봐서 이걸 팔고, 그러면은 이쪽에 있어서도 건물 가격이 많이 하락이 돼가지고 건물을 팔아봤자 더 손실입니다. 해서 마이너스 10억이 일어났다. 그럼 결론적으로 손익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까지 다 정보를 누구한테?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면은 이 사람이 이 주식을 살 건지 아니면은 대출을 해줄 건지 이게 판단이 선다는 거죠. 향후 미래까지 일어날 것들을 다 포함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포괄주의. 그래서 단기업적주의하고 포괄주의 두 가지의 개념을 구별해야 되고, 그리고 농협에서 다시 중대한 오류일 때 다시 구분을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시험 지문에 반드시 나올 수 있는 항목들이고, 포괄주의는 뒷부분에서 자산평가할 때도 또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풀어보는 건 그냥 들어보고 이거 아까 들었지 생각나네 체크하고 뭐 읽어보고 뭐 감 못 잡겠다 그냥 스킵하시면 돼요. 뭐 지금 한번 듣고 이거 다 할 것 같으면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 나오는구나 감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인식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 있을 때 통제할 수 없어야 돼요. 소유권을 넘겨줬느냐 넘겨주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시 나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높을 인식은 측정할 수 있고 높을 때 한다. 자, 1번의 현금주의는 현금을 수취한 시점이죠. 현금을 받았을 때, 현금을 지급했을 때 현금주의는 무조건 현금의 입출금 유입가 나가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청구한 시점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 제공은 확정시가 아니라 진행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의해서 진행 기준에 의해서 한다. 그리고 4번은 자, 효익이 이전이 돼야 되죠. 재화로 판매로 인해 가지고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어
가지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한다. 그리고 자,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자, 총 순유입이 아니라 총유입으로 이제 돼야 되는 것이고, 수익과 그다음 문제 수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정답은 4번 현금주의란 수치한 시점에서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그리고 비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단기에 발생한 원가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경우에 발생한 비용을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단기 비용으로 배분해서 인식한다. 그리고 비용의 측정은 재무제표에 보고될 화폐 내용을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객관성 있고 검증 가능성이 높은 역사적 원가라고 했죠.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도 있지만 역사적 원가가 주로 이용된다고 했죠. 그리고 농협의 경우에는 정교류 수정 항목은 단기와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포괄주의는 정교류 수정 항목을 손익계산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익잉여금의 증가 항목으로 표시한다. 틀렸고, 그 다음에 용역의 제공으로 수익의 인식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 맞는 표현입니다.